안녕하십니까. 예. 선거도 끝났고, 예, 압승했으니까 코로나도 달달이 잡겠지? 예. 믿어야지. 근데 이 코로나가 많이 완화되는데 아직도 학원 안 오시는 분들이 오셔야 되는데, 이거 뭐 참 한 2달 동안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학원도 그렇고 전체 나라가. 야, 뭐 우린 그런 거 다 감안하고 공부해야죠. 민사특별법 할 차례죠. 네. 자, 오늘 2가지 본다 그래서 주택임대차하고 상가임대차 보고 그다음에 이제 물건으로 갑니다. 지난주에 임대차를 봤지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물건의 사용 수익 요거를 약속하고 임차인은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 성립하는 유상쌍무 낙성 분류식 계약을 임대차 계약 그랬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봤던 그 임대차를 보다 보면 임차인을 보호하는 장치가 좀 미흡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남의 물건을 돈을 주고 빌려 쓰는 사람이 약자일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렇죠? 내 물건이 없으니까 돈 주고 빌려 쓴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이제 임차인이 더 강자인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대부분은 임차인은 경제적 약자란 말이죠. 그런데 민법상 임대차에 보면은 그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는 장치가 거의 없어요. 거의. 그래서 임대차 중에서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하고요. 이걸 주택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영업을 하기 위한 상가 건물, 영업용 상가 건물이라고 합니다. 이 주거용 건물과 상가 건물의 임대차만 따로 떼서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그 임차인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그걸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에요. 당연히 이 2가지 법은 왜 만들어졌는지, 만들어진 목적, 그 다음에 이 법은 어느 범위에서 적용이 되는지, 모든 임대차에 적용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에 적용이 되는지, 그 다음에 만약에 적용이 된다면 어떤 내용을 적용할 것인지, 즉 임차인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이제 그런 것들이 핵심적인 내용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2번째,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이게 먼저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요걸 보고 요걸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그 내용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먼저 정리를 잘 하시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나중에 교재를 통해서 딱 체크만 해드릴 거예요. 아, 상가건물임대차는 요렇게 다르구나. 그것만 좀 주목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3번째, 나중에 여러분들이 중개업을 하실 때도 이 2가지 법은 굉장히 많이 써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합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실무에서도 굉장히 많이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봐주셔야 됩니다. 3가지를 염두에 두고 보겠습니다.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 보면 된다 그랬죠. 줄여서 주임법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주임법을 만든 목적은 요거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대해서, 요거는 이제 줄여서 주택이라고 합니다.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대해서 민법의 임대차에 있는 규정과는 다른 별도의 특별한 규정, 그걸 이제 조문에서는 특례라고 해놨어요. 이렇게 민법상 임대차의 특례를 규정해서 국민의 주거 생활 안정, 요거를 보장할 목적으로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대해서 국민의 주거 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다. 이렇게 1조에서 그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목적에 따라서 2번째, 어디에 적용이 되는가? 적용 범위 2가지 기준. 하나가 물적 범위라고 해서 객체가 뭐냐? 객체가 명확하게 밝히고 있죠? 주거용 건물.
전부 또는 일부. 주거용 건물에 전부 또는 일부 임대차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주거용의 개념이 뭐냐? 주거용이라는 건 사람의 의, 식, 주, 의식주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 이게 주거용이에요. 이때 이 건물이 주거용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근데 그 기준이 주택임대차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이 주거용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실지 용도로 판단해라. 실지 용도로. 이 건물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건축물 대장이라는 거 있죠? 그 건축물 대장에 보면 그 건물의 용도가 기재가 돼 있어요. 건축물 대장 같은 것들을 공부라 그러죠. 공적 장부. 이 공부에 기재되어 있는 용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람의 의식주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주거용으로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지 용도로 판단하는 거. 그리고 이 실지 용도를 언제를 기준하냐? 계약 당시를 기준합니다. 계약 당시. 계약 당시 임대차 계약을 할 당시에 실질적으로 의식주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인가? 이제 요거 가지고 판단하는데 여기서 이런 문제가 하나 생기죠. 건물이 있어요. 바닥면을 생각하세요. 건물 전체 말고 그 임대차는 그 공간을 한번 그 공간을 봤더니 그 공간이 나뉘어져서 일부는 주거용으로 일부는 비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더라. 우리 지금은 이제 그런 경우가 별로 없지만 시골 같은 데는 아직도 그런 게 남아있죠. 연쇄점이나 뭐 슈퍼랑 이렇게 미닫이 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뭘 사려고 이렇게 버스 정류장 같은 데 간혹 있죠. 이렇게 쓱 들어가면 물건이 쌓여 있고 저쪽 구석에 미닫이 문이 하나 더 있죠. 문 열고 들어가면 그 미닫이 문을 쓱 열고 누가 고개를 내미시죠. 뭐 사러 왔어요? 이렇게. 근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의식주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공간이. 그러니까 물건 판매 공간이 있고 의식주가 이루어지는 공간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바닥면을 놓고 봤을 때 일부는 주거, 일부는 비주거용으로 쓰여 있으니까 이거를 전체적으로 주거용으로 볼 것이냐 또는 비주거용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주임법이 적용되는가 안 되는가가 달라지게 된단 말이죠. 이런 경우에 문제가 생겨요. 자, 이때 이 실지 용도라는 게 이런 경우로 가면 면적으로 바뀌어요. 뭘로 바뀌어요? 면적. 그래서 우리 대법원에 의하면 주거용 부분이 더 넓어. 그럼 전체적으로 뭐다? 주거용 건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로 이제 면적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비주거 부분이 더 넓어. 그럼 비주거로 판단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 대법원은 일단 주거용이 더 넓으면 이건 주거용이고 전체적으로 비주거용이 더 넓은 경우는 다시 둘로 나눠요. 둘로 나눠가지고 주거용 부분이 비주거용보다 면적이 작기는 하지만 그래도 꽤 큰 면적, 상당한 면적이고 그 부분이 임차인의 유일한 주거. 다른 곳에 없어. 임차인의 유일한 주거에 해당이 되면 이것도 주거용으로 보게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 대법원은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그때그때 기준이 조금씩 달라져요. 그러니까 뭐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거는 주거다, 이건 비주거다 이렇게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억하실 것은 계약 당시 실지 용도로 판단한다는 거. 요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이 첫 번째요. 대원칙. 두 번째, 주거용 건물이라면 계약 당시 실질적으로 의식주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라면 그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어도 되고요. 등기가 안 된 미등기 건물이어도 됩니다. 무허가 건물도 되고 미등기 건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합니다. 세 번째, 우리 주택 같은 거 임대차 할 때 보면 한 세 가지 형태가 있죠. 하나가 전세가 있고요. 또 하나가 반전세가 있고요. 또 하나가 완전 월세가 있죠. 그렇죠? 한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다 임대차예요. 그 중에서 전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파트나 주택 같은 걸 내가 전세로 들어간다.
이때 전세권 등기 이런 거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안 해요. 전세권 등기하지 않은 전세. 이걸 미등기 전세 또는 채권적 전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법상 전세권이려면 전세권 등기를 꼭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건 전세권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전세권이 아니고 임대차입니다. 임대차. 그러니까 주거용 건물의 전세권 등기하지 않은 전세. 이것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겠지요. 이것도 적용됩니다. 네 번째, 주택의 대지, 땅에도 주임법이 적용되는가? 된다. 대지의 주임법이 적용되는, 왜 되죠? 요 대지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는 것은 나중에 보겠지만, 주택 임차인이 임대인, 집주인한테 보증금을 주죠. 근데 살다 보니까 주택이 경매가 되더라. 그럼 나는 그 경매 대가로부터 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어야 되죠. 그죠? 회수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나중에 보증금 회수해서 볼 거예요. 그런데 주택만 경매되는 게 아니라 땅까지 경매가 될 때 주택 경매 대금뿐만 아니라 땅 경매 대금에서도 보증금 회수할 수 있을까? 있다. 그게 대지에도 주임법이 적용된다는 뜻이에요. 자, 주택이 대지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는 의미가 뭐라고요? 대지의 경매 대가에서도 나는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다섯 번째, 여러분들이 여행 같은 거 가면 이제 뭐 호텔이나 뭐 콘도나 이런 데 숙박을 하죠. 2박 3일, 3박 4일. 자, 이런 호텔이나 여관이나 또는 뭐 이런 콘도 같은 데 객실에 투숙을 하는 것, 이 숙박계약이라고 하죠. 이거 주택임대차일까요? 아닐까요? 주택임대차일까요? 아닐까요? 그냥 생각해 보세요. 그 객실, 그 공간. 의, 식, 주. 되죠? 돼요. 주택임대차예요. 호텔은 영업? 그럼 호텔 그 방에서 내가 영업활동을 하나? 상가 건물인가? 아니에요. 내가 빌리는 그 공간에서 나는 의식주를 2박 3일이든 3박 4일이든 짧게 의식주 활동이 이루어지니까 주택임대차예요. 주택임대차인데 잠깐 사용하죠? 일시 사용 주택임대차예요. 여기서 이제 호텔이 주택이요? 뭐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임차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면 임차인. 주거용으로 그걸 투숙하는 거지 의식주를 하려고 투숙하는 거지 거기서 무슨 영업활동을 하려고 투숙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일시 사용을 위한 주택임대차가 됩니다. 여기에 주임법 적용할까요? 안 할까요? 할 이유가 없죠. 이거. 2박 3일 사는데 거기서 뭘 보호를 해. 그죠? 한 2박 3일 잘 먹고 자고 싸고 그러고 다 가면 되지. 그러니까 일시사용임대차는 주택임대차법이 적용이 안 된단 말이죠. 예전에 다음 중 주택임대차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답이 요거. 답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물적 범위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 주임법이 적용이 되는구나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가 인적 범위라고. 인적 범위는 임차인이 누구냐의 문제. 임차인이 누구인 경우, 어떤 사람인 경우에 주임법이 적용되는 건데, 첫째, 국민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대한민국 국민이죠. 그럼 임차인이 만약에 외국인인 경우, 요새 뭐 외국인 200만 시대라는데 상주하는 외국인이 임차인이다. 적용돼야 안 돼요? 해줘야죠. 글로벌 시대에. 근데 외국인은 나중에 보겠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려면 그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해야 되는데 외국인은 주민등록이란 게 없죠. 어떻게 해야 되냐? 출입국관리소에 거소를 신고합니다. 그게 주민등록을 기능한. 뭐 그렇게 봐요. 어쨌든 외국인인 경우에도 적용이 돼요. 그런데 요 국민에는 대한민국 국민에는 자연인이 있고 법인이 있어요. 자연인은 당연히 적용이 되겠지만 이 법인이 문제예요. 법인이 안 돼요. 왜 안 돼? 법인은 무슨 생활을 안 해요? 주거 생활을 안 해요. 그러니까 법인이 임차인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를 적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법인은 왜 주택을 빌릴까? 보통 직원 숙소용으로.
또는 대표가 이상한 짓 하려고 뭐 이렇게 그런 경우는 없겠죠. 어쨌든 법인이 직원 숙소용으로 빌려가지고 직원으로 하여금 거주하게 하는 경우 주임법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인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직원 이름으로 임대차를 해. 직원 이름으로. 그럼 적용되나?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임차인이 법인이라면 주임법은 적용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예외가 있더라고요. 요거 기억하시죠. 무슨 공사라고 크게 두 개가 있어요. 토지주택공사하고 지방공사. 대전에도 대전 도시공사가 있죠. 네, 요런 토지주택공사하고 지방공사. 요런 공사에서는 주택을 빌려가지고 무주택 서민 중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입주자로 선정해서 재임대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이 경우하고 중소기업 기본법에 가면 2조에서 본법에서 말하는 중소기업이란 이런 기업을 말한다. 뭐 직원 얼마 이하 뭐 이렇게 쫙 돼 있어요. 그 중소기업 기본법에서 정해놓은 중소기업이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 중소기업 말고 중소기업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중소기업이 주택을 빌려가지고 직원으로 하여금 입주하게 하는 경우. 요거는 이제 무주택 서민 입주자, 요건 직원 이렇게 될 거예요. 요런 경우에 구조를 잘 보세요. 누가 빌렸어요? 공사하고 중소기업이 빌렸죠? 임차인이 얘네들이에요. 임차인. 그러면 이 무주택 서민 입주자로 선정된 을이나 직원은 임차인 아니죠? 뭐라고 불러야 돼, 이 사람을? 전차인이라고 불러야죠.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공사가 빌려가지고 다시 빌려주는 거니까 전차인. 우리 지난주에 임차권량도 목적물 전대 안 하고 건너뛰었어요. 네, 지금 보면 돼요. 전대라는 게 뭐예요? 내가 빌려서 다시 빌려주는 거예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해. 동의해요, 얘. 공사가 와가지고 이거 다시 입주자한테 주고 오케이 이렇게 돼, 동의. 그러니까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전대를 한 거예요. 자, 이때 이 주택을 누가 들어와서 살아요? 을이 와서 살겠죠. 이걸 인도라고 해요. 주택 인도. 주소지 주민등록을 누구 이름으로 옮길까요? 을이 이 주소지에 신고하겠죠. 전입신고. 그러니까 얘가 주민등록을 해요.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면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하면 대항력이 생겨요. 뭐가 생긴다고요? 대항력. 그러면 지금 을의 경우에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했으니까 대항력이 생겨야 되죠? 안 생겨요. 왜 안 생겨? 전차인이어서. 그쵸? 다시 한번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주택전대차보호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아무리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그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전차인은 대항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임법에서는 이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는 걸로 규정을 해놨어요.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는 걸로 봤더니 임차인이 뭐야? 법인이죠. 그쵸?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법인도 예외적으로 대항력이 인정되는구나. 주임법이 적용되는구나. 이렇게 되겠죠? 요거 기억하세요. 예외. 선거도 끝났고 코로나도 지금 뭐 확진자도 30명 이하로 줄어들었고 공부만 하면 되는데 표정들이 왜 이러신 거예요 도대체? 예? 아직도 표정들이 공부해서 뭐 하나 뭐 이런 표정. 마스크 벗지 마세요. 눈만 보면 알아요, 제가. 마스크 필요 없어. 이 필요 없어. 눈만 보면 알아요. 표정 딱 눈만 보면, 이분들이 공부에 열정이 있구나. 아직도 코로나의 공포에 휩싸여 있구나. 이 보인다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강사도 마스크를 쓰래요. 마스크를 쓰면 이게 말이 안 나와. 저도 써봤어. 안 돼. 안 쓰면은 무슨 뭐 제재를 한다고 그러고 자빠졌어. 뭐 어떻게 제재할 거야? 입을 꼬맬 거야? 어떻게 할 거야? 강의는 해야 되는데. 거지 같은 것들.
여기를 차단을 시키기가 길어요. 투명 판넬 같은 걸로 이렇게. 아주 웃겨요. 네. 네? 그러니까 유리벽 같은 거. 아, 유리벽 하니까 또 노래가 또 생각나네. 그게 누구죠? 유리벽 부르네? 아, 제가 중학교 때인가? 제가 중학교 때 합창반을 했어요. 왜 했나 몰라. 근데 합창반 처음에 제가 1학년 때 합창반을 딱 들었더니 노래 하나 부르래. 신형원인가? 아, 신형원이. 그때 그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걸 불렀어. 시골에서 신형원의 유리벽 노래를 부르니까 그것도 중학교 1학년짜리가 학교가 뒤집어졌어요. 노래라는 걸 모르는 그 시절에. 뽕짝만이 지배하던 그 시대에 신형원의 유리벽을 불러가지고 얘가 학교를 뒤집어던 적이 있어요. 야, 신형원까지 갔다. 어? 얘기하다 말고. 옆길로 새가지고 신형원까지 갔어. 어쨌거나 법인이 예외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 꼭 기억하세요. 이게 이제 적용 범위야. 여기까지가. 이 적용 범위에서도 간혹 시험 문제가 한 문제 나오니까 뭐 양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죠? 외우세요. 이런 것들은. 자, 이제 세 번째. 이게 중요하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이렇게 적용이 됐다. 그럼 보호를 한다. 어떻게 보호하냐. 가장 기본이 대항력 부여예요. 대항력 부여. 자, 여기서 첫째 대항력의 뜻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세요. 원래 대항력이란 건 이런 거였어요. 갑소유 주택을 을이 임대차를 했다. 그런데 갑이 주택을 팔았다. 이때 대항력의 의미가 뭐였어요? 을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게 대항력이 있어요. 그렇죠? 원래는 없는데 만약에 을에게 대항력을 부여하면 을은 주택의 신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가 대항력이 돼요. 그죠? 그런데 그게 원래 대항력의 뜻인데 그것만 인정을 하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나중에 을이 임대차가 끝났어요. 보증금 돌려받아야 되죠. 얘한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임차권의 대항력이 있는 거지 보증금 반환 청구권의 대항력이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항력이란 건 을은 임차권을 병에게 주장할 수 있다. 이게 대항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을은 병에게 임차권을 주장하여 주택에 계속 거주는 할 수 있으나 두 번째,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대항력이 없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병한테 보증금을 달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갑한테 달라고 해야 되냐. 갑은 이미 집 팔아먹고 연변으로 가 있어. 연락도 안 돼. 그럼 을은 보증금을 회수할 길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안 되겠다. 주임법의 대항력의 뜻. 을은 병에게 뭘 주장할 수 있고 임차권 주장할 수 있고 앤드 나중에 뭐도 청구할 수 있다. 보증금 반환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대항력의 의미를 주임법에서는 확대를 해요. 이렇게 주택 양수인은 아예 임대인 지위를 승계. 이게 주임법상 대항력의 뜻이에요. 주택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을은 병에게 임차권 당연히 주장할 수 있고 앤드 뭐도 청구할 수 있고 보증금 반환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됐죠? 두 번째. 이렇게 주택 양수인 임대인 지위를 승계해. 그런데 을이 봤을 때 이 신소유자가 머리가 짧고 검은 양복에 다리를 털며 왼쪽 팔뚝에 피카츄 문신. 무섭지요? 안 무섭나? 안 무서워요? 저만 무섭나? 아유. 그러니까 을의 입장에서는 병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 게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을이 안 되겠다. 나 싫어. 나 그냥 지금 나갈래.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있다. 어차피 임차인 보호를 해서 만들어진 법이니까 을이 선택하면 된다. 그래서 이 경우에 을은 병에게 임차권을 주장해서 병에게 나중에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도 있고 그걸 원하지 않으면 갑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누구와의 계약을? 갑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갑에게 보증금을 내나
라고 할 수도 있다. 됐죠? 이게 대항력의 뜻이에요. 두 가지 본 거예요. 임대인의 지위로 승계한 걸로 본다. 만약에 을이 이걸 원하지 않으면 을은 누구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갑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누구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갑에게. 양도인이라고 나옵니다. 지문에는 주택 양수인 양도인이니까 요 경우에는 양도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여러분이 갑이라면 을이 와가지고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달라 그러면 여러분이 갑이라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 보증금 병이 인수했다고. 어? 그렇죠? 주택 가격이 3억이고 보증금이 1억이라면 병은 2억만 주고 2억을 인수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이 병이 인수했으니까 병한테 받으라고 이렇게 말을 할 거란 말이지. 그런데 우리 대법원은 아니다. 을이 병이 승계하는 걸 원하지 않으면 갑과의 계약, 너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너한테 보증금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는 일단 줘라. 이런 식으로 판결하게 됩니다. 됐죠? 자, 세 번째. 이 대항력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주택에 선순위 저당권자가 있네. 선순위. 우리나라 아파트 같은 경우 특히 담보대출 많이 받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임차에서 들어가기 전에 이미 은행에 근저당권이 딱 돼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 주택가액이 5억이고 은행이 2억을 빌려줬다. 그럼 한 3억 정도 남죠. 그럼 내가 보증금이 1억이야. 그럼 혹시라도 문제가 생겨서 주택이 경매되더라도 은행이 2억을 가져가고 남는 게 있으니 나는 1억 충분히 회수할 수 있겠지.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저당권이 이미 설정된 주택을 들어갔어. 그런데 역시 우려했던 사태가 생겼어. 갑이 돈을 갚지 않아서 저당권자가 경매를 넣었어. 이때 을이 아무리 대항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을이 아무리 뭘 갖고 있다 하더라도 대항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병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이유는 민사집행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민사집행법은 목적물이 경매가 되었을 때 소재주의라는 걸 채택하고 있어요. 소재주의. 소재주의라는 건 말소 기준 권리를 기준으로 전부 소멸하는 거예요. 그 후순위 권리들은. 이때 말소 기준 권리 대빵이 이거예요. 최선순위 담보권. 이게 말소 기준 권리예요. 그러니까 주택이 경매가 되면 저 1번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 그 1번 저당권을 기준으로 나머지 권리들은 깡그리 소멸하게 됩니다. 그걸 소재주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얘도 임차권 소멸하는 거야. 그러니 을은 병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법원도 을이 아무리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말은 선순위 담보권이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뜻이. 이런 경우에는 경락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게 대항력의 의미에서 기억하셔야 될 세 가지 내용이에요. 네? 이해되시죠? 네. 됐어요. 자, 두 번째, 이 대항력을 갖기 위한 요건이 뭐냐?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으로 옮기면 된다. 그 주소지로 인도 및 주민등록. 그러면 다음 날 0시에 뭐가 생긴다? 대항력이 생긴다. 다음 날 0시에 대항력이 생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택을 인도받는다는 것은 주택을 점유하는 걸 말하죠. 내가 그 주택에 거주한다는 의미예요. 점유하는 거, 점유. 근데 이 점유 나중에 물건 가서 보겠지만 직접 점유가 있고 간접 점유가 있어요. 갑소유 주택을 을이 임대했다. 임차인 을이 현재 직접 살고 있다. 그게 직접 점유예요. 임차인 을이. 그런데 이 상태에서 어떤 특별한 사정이 생겨서 을이 갑의 동의를 받아서 동의 받아야 돼요. 전대를 했다. 재임대를 했다. 재임대. 그래서 전차인이 거주하고 전차인이 주민등록을 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차인은 아무리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대항력이 인정되질 않아요. 그럼 이 경우에 누가 대항력이 인정되냐? 얘가 되는 이때 현재 을이 거주하고 있지 않죠?
인도 X. 을에 주민등록 없죠? 주민등록 없어. 그래도 뭐가 인정돼? 대항력. 왜? 직접 점유자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통하여 간접 점유자도 대항력이 있다. 아하, 인도라는 건 점유를 말하는데 꼭 직접 스스로 점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간접 점유를 포함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직접 점유, 간접 점유 포함. 첫 번째. 두 번째, 주민등록. 이 주민등록은요, 국가 전산망 중에 주민등록 원부라는 게 있죠. 태어났을 때 출생신고하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고 나를 기준으로 주민등록 원부라는 게 하나 만들어지고요. 그 원부에서 각종 기록사항을 떼는 게 주민등록 초본, 주민등록 등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떼어보셨죠? 그게 다 주민등록 원부에 기재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 주민등록 원부상의 주소지를 바꾸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 이때 나는 뭐를 하고? 전입신고를 하고, 그죠? 자치센터 가서 전입신고서를 내고 그 전입신고서를 접수한 공무원이 주민등록 원부상의 주소지 기재를 바꾸게 됩니다. 이때 전입신고한 날짜와 주민등록 원부상의 주소 기재가 옮겨진 날짜가, 바뀐 날짜가 다를 수가 있어요. 다를 수가 있어. 그죠? 있겠지? 예. 그래서 나는 전입신고를 1월 10일 날 했는데 원부상의 주소지는 15일 날 바뀌었다. 그럼 다음 날이니까 16일 날 대항력이 생기냐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아니다. 전입신고 한때 주민등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놨어요. 전입신고 한때. 그러면 전입신고를 한때라는 게 도대체 언제냐? 공무원이 그 전입신고서를 접수한 때. 이걸 수리라고 해요. 수리. 공무원이 전입신고서를 뭐 한 때? 수리한 때. 전입신고서를 내가 공무원한테 내요. 도달이죠. 그런데 기재가 잘못되면 반려할 수 있지. 그러니까 도달이 아니라 접수한 때, 수리한 때. 그래서 전입신고서를 수리한 때 주민등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게 첫 번째요. 두 번째. 이 전입신고를 해서 주민등록 원부상의 주소지 기재를 바꾸는 이유는 그 주소지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는 걸 공시하는 기능을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입신고서에 기재하는 주소지는 공부상 주소지와 일치하게 기재해야 되죠. 그렇죠?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 돼요. 전입신고서에. 공부상 주소지와 일치하게끔 주소지를 기재해야 돼요. 여기서 아주 많은 문제가 있어요. 이 공부라는 건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 따위를 말하는데 그 공부상 주소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일치하지 않게. 대표적으로 내가 반지하를 임대차를 들어가요. 그런데 반지하 같은 경우에 보면 현관문에 반지하 지층 1호라고 안 써있고 101호라고 써있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반지하를 임대차에서 들어가면서 현관문에 기재가 돼 있는 현관문에 이렇게 101호라고 써 있는 걸 보고 동사무소에서 101호라고 신고를 했는데 봤더니 나중에 봤더니 지층 1호더라. 불일치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대항력이 없단 말이죠. 건물 외벽에는 D동이라고 되어 있어서 D동. 나는 D동이라고 신고했는데 공부에는 가나다라 라동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대항력 인정 안 된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공부상 주소지와 일치하게끔 신고하란 말이에요. 공부상 주소지와. 다만 이런 경우는 있더라. 나는 신고를 정확하게 했어. 산 256번지. 근데 전날 그 공무원이 술을 먹었는지 술이 들겠는지 산 265번지라고 잘못 적었어. 나는 정확하게 신고했는데 공무원 착오로 잘못 기재. 이럴 때는 대항력 인정해 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몇 가지가 나와요. 판례가. 그런 것들은 나중에 추가하면 되고 일단 대원칙이 뭐다? 공부상 주소지와 일치하게 신고하라. 일치하게. 세 번째. 신고 정도가 그래서 다가구하고 다세대 구별하자. 다가구는 단독주택이라고 그랬죠? 집원만 기재하면 집원만. 다세대는 집합건물입니다. 연립, 빌라 이런 거. 그래서 집원뿐만 아니라 동이 있다면 동까지
호수가 있으면 호수까지. 다가구는 집원만, 다세대는 동호수까지. 그런데 내가 다가구 주택을 갖고 있어. 거기를 임대한 상태에서 그 지역이 재개발이 돼. 그래서 내가 얼른 다가구를 다세대로 바꿨어. 다세대로 바꾸면 딱지가 더 나오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입주권이 더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다가구를 갖고 있다가 다세대로 바꿨는데 거기에 임차인이 있었어. 기존 임차인은 다가구니까 뭐만 기록했을까요? 집원만 했겠지. 그런데 이걸 다세대로 바꿨어. 그럼 그 임차인은 동사무소 가가지고 동호수를 추가해야 되냐는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안 해도 된다. 왜 안 해도 되냐? 계약 당시를 기준해요. 계약 당시. 계약 당시 뭐였다? 다가구였다. 그러니까 설령 나중에 그게 다세대로 바꿨다 하더라도 기본 기재로 충분하고 추가적으로 동호수를 신고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임차인 을이 사정이 생겨서 임차인 을은 주민등록을 하진 않고 기존 주소지에 그대로 있고 동거가족만 옮겼어. 동거가족. 부인이나 아들, 뭐 자식들 이렇게. 임차인 자식이 아닌 동거가족의 전입신고만으로도 대항력이 인정되느냐? 그렇다. 꼭 임차인 자신의 주민등록일 필요는 없다. 네, 5번째. 이 주민등록은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이죠. 그렇죠? 엔드 존속 요건이다. 무슨 요건? 무슨 뜻이에요? 잠시 일이 있어 전출했어. 대항력 상실. 대항력이 인정되려면 주민등록은 존속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민등록에서 인도와 주민등록에서 기억하실 게 이 정도에 딱 이 정도 기본이 되는 것들이. 나중에 대항력 인정 시기와 관련해서 판례가 3개 나와서 나중에 할 거예요. 그냥 기본이 다음날 0시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대항력이 언제 인정되는가. 4번째가 보증금 회수가 나오죠. 이 보증금 회수는 2가지 경우로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가 임대차가 끝났다. 임대료부터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하는 방법. 그게 하나 있을 것이고 또 하나가 주택이 경매가 됐다. 그러면 그 경매 대가로부터 보증금을 회수하는 방법. 2가지가 문제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중에 첫째, 임대차가 끝났어. 보통 임대차가 끝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것이고 임차인은 주택을 명도하겠죠. 그죠? 보통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것이고 임차인은 주택을 명도할 거예요. 이거를 일단 동시이행관계라고 해요. 동시하라. 그러니까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때까지 주택을 반환할 수 없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동시이행관계가 일단 돼. 플러스.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 못 돌려받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주택에 대한 반환을 거절하고 있죠. 거절하면서 계속 살아야 되잖아. 거기에. 그죠? 그래서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는 존속.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놓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때까지 주택에 대한 반환을 거절하면서 플러스 계속 거기에 거주를 해야 되니까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는 존속. 그러니까 임차인은 계속 살고 차임도 줘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2번째. 이렇게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면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언제까지 거주해야 되냐 말이죠. 임대인이 전혀 보증금을 돌려줄 생각을 안 해서 그럼 하염없이 기다릴 수는 없고 임차인 입장에서 경매를 넣어야 될 거예요. 임차인이 경매를 신청해야 될 거예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받아갖고 나가야 되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고 있다면 어쩔 수 없이 주택을 경매에 넣어서 그 경매 대가에서 회수를 해야 되겠죠. 자, 이 경매 신청을 이제 집행 개시라고 하는데요. 집행법에서는
요 경매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강제 경매가 있고 또 하나가 담보권 실행 경매라고 임의 경매가 있어요. 이때 담보권 실행 경매는 저당권 경매 생각하시면 돼요. 은행 같은 경우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바로 경매를 넣죠. 이게 임의 경매고 담보권 실행 경매예요. 등기부에 저당권자로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별다른 절차 없이 바로 경매를 넣을 수 있는 걸 임의 경매, 담보권 실행 경매라 그래요. 반면에 일반 채권자들은 채무자 재산을 경매를 넣기 위해서는 자신이 채권자라는 사실 및 받을 돈이 있다는 사실과 변제기가 이미 지났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법원에 내야 경매가 시작이 돼요. 요거를 집행권원이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 집행권원. 그러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주택을 경매를 넣을 때 강제 경매로 가야 되는가 임의 경매로 가야 되는가? 강제 경매로 가야죠. 왜? 담보권이 아니니까. 임차권은 채권이지 담보물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차인은 담보권 실행 경매를 할 수가 없고요. 뭘 해야 된다고? 강제 경매. 그럼 강제 경매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집행권원. 뭐가 필요하다고요? 집행권원. 그 집행권원의 대표가 뭐냐? 승소 확정 판결문이에요. 그러니까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먼저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를 해가지고 그 판결문을 뭐로 해서 집행 권원으로 해서 무슨 경매를 신청한다? 강제 경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이때 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민사소송법에 의해서 소송이 진행되겠죠. 근데 절차가 오래 걸려요. 그래서 안 되겠다. 소액사건 심판법을 적용해라.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해서는 보증금 액수와 상관없이 무슨 법? 소액사건 심판법의 규정을 준용해서 절차의 신속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일반 민사소송 절차보다 한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요. 기간이. 그 다음에 이렇게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를 해가지고 경매를 신청할 때, 집행을 개시할 때, 민사집행법에는 동시 이행관계에 있는 자가 상대방의 목적물을 경매를 넣으려면 자신의 반대 의무를 이행 제공하라고 돼 있어요. 민사집행법 41조에서는 동시 이행관계에 있는 자 중 한 사람이 상대방 목적물을 경매를 신청하려면 자신의 반대 의무를 이행 제공하라고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을이 경매를 넣으려면 주택을 명도해야 돼요. 민사집행법에 의하면. 그런데 을이 주택을 명도하는 순간 대항력이 상실이 되고 대항력이 상실이 되면 경매대가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민사집행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을은 주택을 명도하라는 민사집행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을은 명도할 필요 없다. 집을 비우지 않고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즉 임차인의 반대 의무의 이행 제공은 집행 개시 요건이 아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조심하셔야 돼가지고 집을 비우지 않고도 명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임차인이 지금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이미 다른 곳에 임대차 계약을 한 상태야. 그러면 임차인은 기존 주소지에서 신주소지로 옮겨야 되잖아요. 그래야 신주소지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임차인이 버티면 되는데 원래는 다른 곳에 이미 계약을 해놨으니까 돈을 빌려서라도 그 계약한 곳에 잔금을 치르고 그쪽으로 입주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는 순간 뭐 또 상실해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임차인 입장에서는 기존 주소지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한 채 다른 곳으로 전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만들어줘야 될 거예요. 그죠? 그걸 임차권 등기명령. 요거 단독으로 아주 잘 나와요. 나오는 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첫째, 임차권 등기명령은 누가 신청하는가?
임대차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중에는 안 되는구나.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임차인만 할 수 있구나. 두 번째, 어디다가 하냐? 주택 소재지 관할법원. 주택 소재지 관할법원입니다. 이거 임대인 주소지 관할이라고 나온 적이 있어요. 임대인 주소지가 아니고요.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을 합니다. 자, 이때 이 법원은요, 두 가지. 이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기각결정을 보통 하고요. 신청 요건 하면 받아줍니다. 법원이 받아주는 걸 인용이라고 해요. 인용. 자, 이때 기각결정이 있게 되면요, 신청한 임차인은 2심법원, 상급법원에 항고할 수가 있어요. 기각결정에 뭐 할 수 있다고요? 항고라는 걸 할 수 있어요. 항고. 2심법원의 결정의 1심법원의 결정에 불복하여 2심법원에 올라가는 걸 항고라고 합니다. 반면에 인용을 하게 되면요, 법원이 등기소에 임차권 등기를 촉탁하게 돼요. 임차인이 가서 등기를 신청하는 게 아니라 법원이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게 됩니다. 이렇게 법원이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여 등기가 되면 임차권 등기가 일정한 절차를 밟아서 완료가 되면 경료 이렇게 돼요. 임차권 등기가 되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그대로 유지 한 채 전출하더라도, 전출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대항력권을 상실하더라도 이 대항력 우선 변제권은 상실되지 않는다. 즉 임차권 등기가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보장해 주게 됩니다. 됐죠? 또 하나, 이렇게 임차권 등기가 됐어. 그래서 임차인은 전출했어. 다른 곳으로 이사 갔어. 주택이 비어 있어. 그 비어 있는 주택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온 경우 있겠지. 그 새로운 임차인이 뒤에서 볼 거예요. 소액 임차인인 경우, 소액 임차인이란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이렇게 소액 임차인인 경우에는 그 주택이 경매되었을 때 보증금 중 일부를, 일정액을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하여 등기가 된 주택을 새로 임차한 소액 임차인은 불행하게도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최우선 변제권을. 여기 두 번째 효과가 돼요. 세 번째, 이렇게 임차권 등기가 됐어. 그럼 임대인은 어떻게든 보증금을 마련해서 반환을 해줍니다. 자, 이때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하고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말소하는 게 동생관계냐? 아니라 그랬죠? 동생백권에서 왔어요. 동생관계 아니라고. 보증금 반환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다 보면 비용이 좀 들어요. 송달료 같은 거. 당연히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고요? 임대인이. 이런 것들을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봐주시면 돼요. 자, 네 번째. 임차인이 이렇게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한 승소 확정 판결문 따위를 집행권으로 해서 강제 경매를 신청을 하든, 또는 살고 있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주택이 경매가 되든, 주택이 어쨌든 경매가 되는 경우에 그 경매 대가로부터 임차인은 뭐가 인정된다? 우선 변제가 인정돼. 우선 변제. 자, 여기서 말하는 우선 변제란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 받는 거예요. 선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면제받는 거예요. 이렇게 후순위 권리자보다 경매대값에서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러려면 대항 요건하고 플러스 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까지 받아둬야 돼요. 확정일자. 그러면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가 인정이 됩니다. 이때 확정일자란 건 당연히 날짜를 확정하는 거고요. 계약 증서상에다가 날짜. 그 날짜를 기준으로 다른 권리와의 선후를 판단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계약서에 있는 보증금도 확정을 줘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증금을 증액을 했는데 그 증액하기 전에 선순위 그 가운데 저당권자가 끼어 있더라도 그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미 설정된 저당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확정일자는 날짜하고 보증금 액수를 확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두 개. 어쨌든 이렇게 대항요건 플러스 확정일자를 갖추게 되면 우선 면제권이라는 게 인정이 된다. 인정이 된다. 그런데 이거는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면제받는 거다. 그래서 특별하게 아까 봤던 이거 소액 임차인.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인 임차인은 그 보증금 중 일부를 누구보다도 먼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장치도 있더라요. 그래서 일반적인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과 소액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의 내용이 달라요. 이건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받는 거고요. 이건 누구보다도 먼저 받는 거예요. 이렇게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 같은 게 인정이 됩니다. 이때 소액 임차인 기준이 있어요. 서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광역시, 그 밖의 지역. 이렇게. 서울 같은 경우 임차인이 1억 1,000만 원 이하여야 돼요. 서울. 그 중에 다가 아니고요. 3,700까지 최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놨어요. 나중에, 지금은 아니고요. 나중에 8월달 넘어가서 요 기준 4개하고 최우선 변제 받는 거 여러분들이 암기를 좀 하셔야 돼요. 지금 안 해도 됩니다. 어쨌든 소액 임차인은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인 임차인을 말하는데 그 보증금 중 일부를 가장 먼저 받아야 되는데 받을 수 있는데 그러려면 요건이 하나 필요해요. 그러려면 이 주택에 대해서 경매가 신청이 되었다 라는 사실이 등기부에 등기가 되기 전에 대항 요건을 갖춰야 돼요. 확정일자는 필요 없고요. 주택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그 주택에 대해서 채권자에 의해 경매가 신청이 됐다는 사실, 경매가 개시가 됐다는 사실이 등기부에 등기가 되는데 그 등기가 되기 전까지 뭐를 갖추라? 대항 요건을 갖추면 최우선 면제권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보증금 회수에서 기본적으로 뼈대를 잡아둬야 될 것들이에요. 예? 여기 이제 나중에 판례를 추가하는 거예요. 판례. 대부분 판례. 예? 자, 이게 보증금 회수예요. 5번째가 존속기간 보장이에요. 민법상 임대차는 최장기간도 규정이 없고 최단기간도 규정이 없다 그랬죠. 그렇죠? 따라서 존속기간이 보장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하지만 주택임대차는 이렇게 해놨죠. 기간을 약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하면 몇 년으로 본다? 2년으로 본다 그래서 2년을 보장해주고 있어요. 2년을 일단 보장해주고 있어요. 이걸 지금 5년으로 지금 연장하는 3년, 4년, 5년 뭐 이거 갖고 지금 개정하려고 하고 있죠. 개정되겠죠? 민주정에서 나온 소리니까. 다 할 수 있죠? 선진화법 필요 없죠? 다 할 수 있어. 개헌만 빼고 다 할 수 있어. 민주당이 하겠지. 몇 년으로 바꿀래나? 아마 이것도 바꿀 거예요. 이것도 바꿀. 첫 국회에서 뭘 바꿀지 봐야지. 2년, 이 기간 약정에 따라 2년 미만으로 됐어요. 2년으로 봅니다. 일단은 지금은 그 다음에 요 경우에 임차인만은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요 경우에 임차인만은. 그러니까 1년으로 정했을 때
임차인만은 1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2년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야. 임차인만. 됐죠? 여기 존속기간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보증금 못 돌려받으면 받을 때까지 임대차는 존속 뭐 이게 있겠죠. 그럼 이제 갱신이 나와요. 약정갱신이 있고요. 하부이루갱신, 법정갱신이 있죠. 요거 조심하셔야 돼. 민법상 임대차의 법정갱신은 이렇게 돼 있었죠. 기간이 만료가 되고 임차인이 계속해서 사용하고 임대인이 이의하지 않은 경우. 이때 갱신됐어요. 그렇게 갱신이 되면 조건은 전임대차와 똑같지만 635조에서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게 민법상 임대차의 법정갱신이에요. 하지만 주택임대차는 기간이 만료가 되게 요건이에요. 6개월 전부터 한 달 전 요 사이에 임대인이 통지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통지하지 않은 또는 만료 전 한 달 전까지 임차인이 통지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있습니다. 갱신하지 않겠다. 보증금과 차임을 업해달라. 안 하면 갱신 안 하겠다. 이런 통지. 나가달라. 이런 통지. 안 한 경우. 나가달라. 나가겠다. 이런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 갱신이 돼요. 통지하면 갱신이 안 되겠죠. 자, 이때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요 사이에 통지해야 돼요. 임차인은 한 달 전까지 통지를 해야 돼요. 그래야 법정갱신을 막아요. 그렇죠? 조문에서 분명히 임대인은 6월 전부터 1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 갱신된다고 되어 있으니까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통지를 해야 갱신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임차인도 한 달 전까지는 통지를 하지 않으면 갱신이 되니까 적어도 한 달 전까지는 통지를 해야 갱신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어쨌든 임대는 요 사이에 임차인은 요 사이에 통지하지 않으면 갱신한 걸로 본다. 이게 요건이에요. 효과는 조건 전임대차와 동일 한데 기간만 2년. 기간만 몇 년? 그러니까 임대인은 또다시 2년 보장해 줘야 되고 임차인도 2년을 살아야 돼. 단 임차인만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 해지 통지할 수 있다. 그리고 이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하고 나서 3월이 지나야 해지가 된다. 이렇게 돼요. 이게 주택임대차법의 법정갱신의 요건과 효과입니다. 민법상 임대차하고 헷갈리니까요. 정확하게 암기하시는 거예요. 이 자꾸 헷갈려요. 이왕 나왔을 때 완벽하게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됐죠? 이 기본이에요. 이 세 가지가. 대항력 부여, 보증금 회수, 존속기간 보장. 여기에 이제 몇 가지가 추가가 됩니다. 그 추가되는 건 잠시 쉬었다가 보고 상위법 체크하고 기본서 체크해 드리겠습니다.